여러분은 고양이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따금 놀라울 만큼 야생 본능을 드러냅니다. 믿기 어렵지만 고양이는 호랑이와 유전자의 96%를 공유합니다. 또 근사한 고양이과 동물들의 여러 가지 특징도 공유하죠. 무시무시한 포식자 무리의 일원인 고양이가 왜 야생을 떠나 주택가에 정착했을까요? 또 그들 안에 야생 본능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본 시리즈는 고양이를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으로 분석합니다. 야생을 누비는 최고의 사냥꾼이 우리의 거실을 차지하기 되기까지의 여정을 추적해 봅니다. 이번 시간엔 야생 고양이가 어떻게 인기 있는 반려동물이 되고 전 세계적인 인터넷 스타가 됐는지 알아봅니다. 새끼 고양이의 귀여운 모습이 이들의 성공 비결임을 밝혀내고 세계 최대 반려묘에 대한 소문도 파헤칩니다. 이렇게 거대한 고양이는 정말 처음 봅니다. 단독 생활을 포기하고 무리지어 생활하는 고양이들도 만나봅니다. 우리 모두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고양이들의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새끼 고양이 형제는 이제 생후 4주가 됐고 새롭게 발견한 감각들을 연마하느라 바쁩니다. 이제 탐험의 시기입니다. 물론 모든 게 계획대로 되진 않죠. 새끼 고양이들은 놀이를 통해 민첩성과 속도, 반사신경을 시험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아한 고양이로 변신하죠. 자꾸 연습해야 실력도 느는 법입니다. 우리가 고양이에 빠진 이유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맨 처음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다른 동물보다 고양이와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고양이의 여정은 약 1100만 년 전 동남아시아의 정글에서 시작됐습니다. 최초의 고양이과 동물이 거닐었던 열대 우림입니다. 오늘날 최초 고양이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여전히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희귀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구름 표범입니다. 최초의 고양이과 동물은 성공적인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들은 곧 정글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기이하고도 놀라운 모습의 다양한 종으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모래 고양이는 사막을 어슬렁거리고 붉은 점 살쾡이는 나무 사이를 넘나들고 독특한 모습의 팔라스 고양이는 바위 투성이 평원에서 숨바꼭질을 하며 놉니다. 고양이과 동물은 전 세계 구석구석에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야생 본능이 강하고 수줍음이 많아서 보통 사람들 가까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계기로 고양이의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야기는 중동의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알려진 곳에서 인간이 농사를 짓고 곡물을 저장하기 시작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곡물을 저장하자 배고픈 생쥐 무리가 마을에 출몰했습니다. 생쥐들의 식욕은 어마어마했고 곧 마을 주민들의 공공의 적이 되었죠. 그때 한 대범한 고양이과 동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살쾡이. 현존하는 집고양이의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살쾡이의 어깨 높이는 사람의 무릎 정도고 일반 집고양이보다 몸집이 조금 더 큽니다. 생쥐를 사냥하기 위해 몇몇 대담한 살쾡이들이 마을 가까이 이동했고 이 야생의 사냥꾼들은 점점 더 길들여졌습니다. 고양이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는 첫 번째 증거는 약 4,000년 전 이집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상형 문자 기록을 보면 고양이가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새와 동물들을 사냥했음을 알 수 있죠. 또 집안에 고양이가 죽으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눈썹을 밀어서 고양이에 대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단순히 반려동물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집트학 학자인 캠벨 프라이스에 따르면 영국 맨체스터 박물관에 고양이가 신과 같은 지위를 누렸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양이는 해로운 동물들을 제거해준 아주 유용한 동물이었죠. 하지만 이집트인들은 동물을 인간과 신 사이를 연결해주는 매개체로 보는 시각을 지니고 있었어요. 고양이의 경우 무심한 듯한 태도가 고대 이집트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에 동의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집트인들의 고양이 사랑에는 어두운 측면도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신성한 존재로서 신들에게 선물로 바쳐졌습니다. 이런 선물의 본질은 수천 년 동안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죠. 프라이스 박사와 맨체스터 대학교의 동료들이 최신 스캔 기법을 이용해서 그 내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CT 스캔 화면인데요. 우선 목재 관이 보입니다. 관 전체를 회반죽으로 한 겹 감쌌고 그 위에 색칠을 했죠. 그리고 유리와 돌을 재료로 사용해서 눈동자를 아주 섬세하게 표현했어요. 마무리까지 끝내고 완성했을 땐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하게 보였을 겁니다. 이번엔 내부를 살펴볼 건데 고양이 골격 전체가 온전히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죠. 미라가 된 고양이 유해는 신에게 바칠 선물로 순례자들에게 팔렸습니다. 이런 미라에 대한 수요가 아주 높아서 신에게 바칠 곡물용으로 고양이가 대량 사육되기도 했습니다. 수세기 후에 이들 중 일부는 영국으로 운송됐는데 그 이유가 놀랍습니다. 1890년에 리버풀 항구에 대형 선박이 도착했습니다. 배에는 18만 개의 고양이 미라가 실려 있었는데 고양이 미라들은 비료용으로 부둣가에서 경매 처분됐습니다. 이집트에서 고양이 미라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죠. 모든 고양이가 희생된 건 아닙니다. 일부 운 좋은 고양이들은 이집트를 벗어났죠. 고양이는 쥐 잡는 용도로 무역선에 실려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후에는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파견될 때 그들의 고양이도 함께 따라갔죠. 전 세계 구석구석 그들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쓸모있고 매력도 넘치는 고양이는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았고 집안에서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새로 도착한 쥐 사냥꾼들이 신화적인 지위를 얻었죠. 일본에서 고양이는 여전히 숭배의 대상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한 사무라이가 사찰을 지나가는데 흰색 고양이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있던 자리에 번개가 내리쳤지만 사무라이는 고양이 덕분에 목숨을 건졌죠. 그 후 고양이는 행운의 상징이 됐습니다. 일본에 가면 가정집이나 식당, 가게 등 곳곳에서 행운을 부르는 고양이를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 사람들이 고양이에 푹 빠져 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일본 남부 지역에선 유별난 고양이 사랑이 통제불능 상태로 이어졌습니다. 이곳 고양이들은 더 이상 홀로 생활하지 않습니다. 무리지어 살기 시작했죠. 생물학자들이 집고양이에 대해 다시 분석해야 할 정도입니다. 이곳은 일본의 아오시마 섬, 일명 고양이 섬입니다. 고양이 개체수가 주민보다 6배나 많죠. 고양이들이 온갖 문제를 일으킵니다. 몇 안 되는 섬 주민들은 고양이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고양이들 간의 싸움도 빈번합니다. 고통스러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지죠. 섬 어부인 카미모토 씨의 배가 항구로 돌아오면 여지없이 습격을 당합니다. 고양이들이 뭘 노리는지는 물어보나 마나죠. 맨 처음 섬에 고양이를 들여온 건 쥐떼가 출몰해 어부들의 그물을 망쳤을 때입니다. 불어난 쥐떼를 잡기 위해서 고양이를 들여왔어요.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고양이들은 뛰어난 쥐 사냥꾼이었고 어부들의 문제는 바로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고양이의 번식 속도가 워낙 빨라서 섬 주민들은 고양이 떼의 습격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떠안게 됐죠. 고양이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저는 한두 마리만 원하는데 때로 몰려오죠. 어쩌겠습니까? 물고기를 더 많이 잡는 수밖에요. 이곳 고양이들이 떼지어 몰려다니게 된 건 카미모토 씨를 비롯한 섬 어부들이 생선을 푸짐하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좁은 지역에 먹이가 넘쳐나다 보니 단독 생활하는 습성을 버리고 다른 고양이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게 된 거죠. 달라진 건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선 암컷 고양이들이 사자 무리처럼 새끼 고양이들을 공동으로 양육하고 돌봅니다. 이곳 고양이들은 생물학자들의 생각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이전에는 고양이과 동물 중 사자만 유일하게 사회성이 있다고 여겼죠. 하지만 조건만 맞게 주어지면 집고양이도 사회성 동물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집고양이가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었던 건 주변 환경을 이용할 줄 아는 이런 능력 덕분입니다.
오늘날 집고양이 개체 수는 전 세계적으로 6억 마리에 달합니다. 모두 37종인 고양이과 동물 중 가장 번성한 종이며 가장 인기 있는 반려동물이죠. 인간이 고양이를 전 세계로 전파했지만 고양이는 거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아주 최근까지도 고양이를 키우는 주요 목적은 쥐를 잡기 위한 것이었고 특정 목적을 위해 개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계 2위의 반려동물은 상황이 다릅니다. 개는 가축화된 기간이 고양이의 3배로 3만 년에 달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목적에 맞게 개량됐죠. 하지만 현대에 들어 설치류 수가 통제되자 사람들이 고양이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고양이의 사냥 실력이 아니라 외모를 보고 사육하기 시작한 건 약 200년 전부터입니다. 오늘날엔 환상적인 외모의 고양이 모델들이 즐비합니다. 벵갈 고양이는 원래 집고양이와 아시아 살기라고 불리는 살쾡이의 교배 중이었습니다. 이국적인 털무늬 때문에 사육됐죠. 셀커클렉스는 꼭 파마를 한 것 같습니다. 유전적 돌연변이 때문에 곱슬거리는 털을 갖게 됐죠. 가장 귀한 품종으로 꼽힐 만한 스핑크스는 털이 없는 고양이로 특별히 사육됐죠. 어떤 개체의 경우 수염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고양이 중 가장 오래된 품종은 오늘날 가장 유명한 고양이이기도 합니다. 이 고양이의 이야기는 동남아시아의 머나먼 나라에서 시작됐죠. 샴 고양이입니다. 몸통은 창백한 색이고 귀와 발, 꼬리 같은 말단부는 짙은 색을 띱니다. 이렇게 독특하게 색깔이 구분되는 건 특이한 유전적 돌연변이 때문입니다. 몸에서 체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위에 난 털에서만 색소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따뜻한 몸통은 흰색이고 귀처럼 체온이 좀 낮은 말단부는 검은색을 띱니다. 샴 고양이의 사파이어빛 눈 색깔도 같은 돌연변이의 결과물입니다. 이런 독특한 특징들 때문에 여러 고양이 품종 가운데서 샴 고양이가 독보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죠. 오늘날 보다 이국적인 모습의 고양이를 찾는 사람들 때문에 40종이 넘는 독특하고 놀라운 품종들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근사한 모습의 고양이를 추구하다 기이하게 길어진 경우도 있죠. 영국 요크셔의 한 작은 마을에 세상에서 가장 큰 고양이가 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루도를 소개합니다. 2살짜리 메인쿤 고양이죠. 주인인 켈시는 루도가 새끼일 때부터 크기가 남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린 루도가 자라는 동안 계속 크기를 기록했어요. 비슷한 개월수의 다른 고양이들과 크기를 비교해 봤더니 생후 3개월일 때 5개월짜리와 맞먹더라고요. 몸을 쭉 뻗었을 때 루도의 몸 길이는 1m가 넘습니다. 메인쿤은 미국 메인주에서 탄생한 품종입니다. 커다란 몸집에 빡빡하게 난 털은 눈이 많은 미국 북동부 지역의 겨울에 유리한 특징입니다. 하지만 영국 요크셔 지방에서는 루도를 보면 다들 깜짝 놀라죠. 저희 가족은 매일 보니까 크기에 익숙해져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루도를 보면 반응이 대부분 어쩔 줄 몰라하며 성격은 온순한지 물어요. 루도가 어떤지 아는 저흰 그런 반응이 재밌죠. 일어나 봐. 켈시는 거대한 몸집의 루도가 신기록을 세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동물 병원을 방문해 기네스 세계 기록 등록을 위해 공식적으로 크기를 재기로 했죠. 엄청 무거워서 대형 캐리어에 실어왔어요. 힘들긴 했지만 루도가 얌전히 있어줘서 다행이에요. 어서 나와 루도, 착하지? 심판관은 리처드 스태닝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고양이는 처음 봅니다. 평생 고양이를 많이 봤지만 기네스북의 이 부문 심사는 처음인데 정말 거대하네요. 심사 기준은 몸 길이입니다. 코부터 꼬리 끝까지의 길이를 재는데요. 3번 측정해서 평균값을 냅니다. 현재 세계 기록은 110cm입니다. 첫 번째는 115cm. 기대가 되네요. 두 번째, 세 번째는 120cm. 그래서 평균을 내면 118.3cm입니다. 축하드려요. 기네스 세계 기록을 보유하게 되셨네요. 고맙습니다. 잘했다. 요즘 사람들은 고양이의 쥐잡는 능력보다 무릎에 앉혔을 때 그림이 어떨지에 더 관심이 큽니다. 하지만 고양이들은 과거를 쉽게 떨치지 못합니다. 사냥 본능은 아주 깊게 새겨져 있어서 새끼 고양이일 때부터 강하게 드러나죠. 생후 12주인 새끼 고양이 형제는 이제 제법 의젓해 보입니다. 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를 꼽으라면 당연히 쥐잡기 놀이죠. 새끼 고양이들은 본능적으로 장난감에 따라 노는 방법을 달리합니다. 작은 생쥐 인형일 경우 앞발로 덮치고 물어뜯습니다. 큰 인형은 좀 더 신중하게 다룹니다. 앞발로 붙잡은 다음 뒷발로 마구 공격하죠. 실제 사냥 행동을 흉내내는 겁니다. 집쥐처럼 큰 사냥감을 다룰 땐 고양이가 다칠 수도 있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냥감을 머리에서 멀리 떼어놓습니다. 하지만 이 고양이 형제의 야성은 어느 정도 길들여졌습니다. 생후 첫 몇 주간 이들은 많은 사랑과 보살핌을 받았죠. 사람과 접촉이 없었다면 야성이 되살아나 야생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접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을 받아들이고 원만한 반려동물로 자랄 겁니다. 우리의 반려묘가 과연 야생 본능을 완전히 떨칠 날이 올까요? 고양이 전문가인 존 브래드쇼 박사는 변화가 서서히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제 생각에 고양이는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을 위해 사냥을 시키려고 특별히 길들였기 때문에 고양이를 가축화하는 과정에서 그 야성적인 본능은 유지시켰죠. 다른 가축들과는 다르게 말입니다. 하지만 고양이에게 바라는 것들이 바뀌고 있죠.
고양이는 가축화가 일부만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30년 전부터 갑자기 고양이들이 늘 사냥에 매달리는 걸 원치 않게 됐죠. 앞으로 수십 년 혹은 몇백 년에 걸쳐 그 점이 반영될 거라고 봅니다. 고양이는 결국 도시 생활에 더욱더 적합한 동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1만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고양이에게 집을 제공했고 새로운 외모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고양이의 행동 방식이 바뀔 겁니다. 고양이가 사람들 집안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은 1100만 년에 걸친 대장정이었습니다. 아시아의 정글에서 퍼져나가 중동의 사막을 거쳐 우리 거실의 소파에 이르렀죠.